예부터 대한민국은 일본과 많은 전투를 치러왔습니다. 임진왜란, 행주대첩, 명랑해전, 대마도 정벌, 그 중에서도 현대에 들어 양국 간에 치러진 전쟁 중에 대한민국이 일본의 중심부에 태극기를 꽂아 일본의 자존심을 박살냈던 경인대첩은 아직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무용담처럼 회자되고는 합니다. 경인대첩은 실제로 있었던 인터넷 사이버 전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2010년 3.1절 한일 네티즌이 벌인 사이버 전쟁을 일컫는 말인데요. 양국 네티즌들의 사소한 장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1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해 MBC 9시 뉴스 데스크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벌써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다니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일본의 심장에 태극기를 꽂았던 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로 냉랭한 기류가 흐르는 한일 관계, 그 시발점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날조인데요. 이런 일본의 행태는 1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일본인들은 각종 일제강점기 시대의 위안부 사건이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을 앞세워 한국 네티즌들의 심기를 살랑살랑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2월 15일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사건이 터진 곳은 한국도 일본도 아닌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에 교환학생으로 연수 온 한국 대학생이 러시아 청년들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현지 교민사회가 술렁이었습니다. 이루쿠츠크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 3명을 붙잡아 범행 동기를 개봉 결과 금품을 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상태고 K푸드나 K팝, 한국 드라마 등으로 러시아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당시만 해도 러시아인들의 한국인 폭행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007년 22살 여대생이 거주지 인근 대로에서 청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2009년 1월에도 22살짜리 여학생이 이남물질에 의한 화상 테러를 입었습니다. 2010년 3월에도 29살 유학생이 건물 내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한인 피격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던 터라 한국인들은 이 사건을 주목하며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마침 이 사건을 건드리면서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되었고 대한민국과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일본 사이트 2채널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을 비하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시물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퍼지면서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일 감정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왜 대한민국의 러시아 유학생 피격 사건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또 일본인들의 열등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마침 밴쿠버 올림픽이 열렸는데 피겨스케이팅 한일전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자존심 아사다 마오가 대한민국의 피겨 여왕 김연아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며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박살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왜곡과 날조가 주특기인 종특답게 김연아 선수의 쇼트 프로그램 점수를 놓고 2채널 네티즌들은 심판 매수설 등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김연아는 심판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금메달을 땄으므이다. 김연아의 연기는 너무 외설적이었으므이다. 아사다 마오짱이야말로 올림픽 피겨 역사에 남을 최고의 연기를 펼쳤으므이다. 하지만 최근에 아사다 마오가 본인 입으로 밝힌 본인 피셜에 의하면 은퇴 후 솔직한 심정을 전하면서 항상 연아짱이노 이기고 싶었으므이다. 동시에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으므이다. 주니어 때는 엄마끼리도 친해서 같이 놀러 다니기도 했으므이다만 언론에서 라이벌로 부각한 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으므이다. 한국어를 배워서 연하를 만나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므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일본인들이 이렇게 김연아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러시아 피해 유학생에 대한 모독을 이어가자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야, 이놈들 말로 해서는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아주 그냥 따끔하게 홍군형을 내줘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당시 DC 인사이드, 그 중에서도 막장형만큼은 어디 가서도 뒤지지 않지만 화력 또한 가장 강한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를 중심으로 한국 네티즌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네이버에 테러 대응 연합 카페를 개설하고 웃긴 대학, 오늘의 유머, 엽기 혹은 진실 등의 커뮤니티에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인 대첩을 위해 대테러 대응 연합 카페까지 개설하면서 일본의 루머와 조롱의 근원지 투채널에 태극기를 꽂을 준비를 합니다. 성공은 일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에 DC 인사이드를 공격해온 것입니다. 전쟁은 명분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지 않아도 열받을 대로 받은 대한민국에 먼저 공격을 시작하다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셈입니다. 한국 네티즌은 F5키 연타와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채널을 공격했고 4시간 만인 오후 5시에 모든 서버를 다운시켰고 마지막에는 투채널 메인 화면에 태극기를 꽂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의 완승이었고 네이버와 방통위 등 관련 기관에서도 대퇴연을 은근히 옹호하며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해킹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F5를 연타하는 고전적인 방식 외에도 한국 네티즌은 UDP 플러더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서버 테스트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이트 공격 도구로 변조, 악용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이트 공격용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네티즌 사이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심지어 수뇌부인 더 리더는 3번의 공격 시도 끝에 사이버 테러 주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경인 대첩을 주도하던 상당수 중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도병들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했던 한일전에서 투채널 메인 화면에 태극기를 띄웠던 중학생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14살이었다고 하니 현재는 24살의 나이가 되어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텐데요. 최근 이 경인 대첩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중학생의 충격적인 근황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심장에 태극기를 걸었던 14살짜리 소녀는 100억 매출 기업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인 대첩에서 활약해 유명세를 탔던 김준엽 대표는 2015년 라바웨이브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라바웨이브라는 회사는 디지털 범죄에 대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단기간에 사이버 범죄 대응 분야 국내 최대 기업으로 성장한 라바웨이브는 회사를 만든 지 5년 만에 매출 100억 원이라는 쾌거를 낳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크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C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을 정도로 연일 최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를 살린다고 시작한 여행 캠페인과 외식 지원 쿠폰 정책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와중에 다무라 놀이기사 후생 노동상이 밥 먹을 때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라고 시연을 보였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음식을 입에 넣을 때에만 투명한 가리개를 올리고 항상 식당에서도 착용하고 있어라 라고 권장한 것입니다. 당장 기자들은 정말 효과가 있는 대책이냐 라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스가가 밥을 먹을 때에는 마스크를 살짝 벗고 이야기할 때에는 마스크를 쓰고 하는 마스크 회식을 주장했을 때에도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은 세우지도 않고 앞뒤 없이 말장난이나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인들이 분노를 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정치인들에게 지금 장난치냐 라며 화가 있는 상황에 코이케 도쿄도지사가 플립 제주로 화를 돋군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일본에서는 방송에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형 그림 카드를 들고 나오는데 그것을 플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이케가 자주 들고 나오는 보드를 플립 제주라고 부릅니다. 코이케가 기자회견 할 때마다 보드를 짠하고 들고 나오는 바람에 기자들은 한숨을 쉬고 TV를 보다가 꺼버리고 트위터에 비난 트윗을 올리는 등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쿄도는 최다 5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정도이고 중증 환자로 의료 붕괴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코이케 도쿄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개의 작은 이라고 적힌 보드를 들고 나와서 회식은 소규모로 해라, 작은 목소리로 대화해라, 짧은 시간으로 모여라, 서로 덜어서 먹어라, 부지런히 소독을 해라 등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스크를 착용해라, 손을 씻어라, 15분 이상 타인과 대화를 하지 말아라, 집과 직장도 매일 청소하고 소독해라, 제대로 해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19일 코이케가 기자회견에서 또 보드를 들고 등장하는 바람에 기자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항상 핵심은 없는데 보드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주목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아예 기자들은 아무 내용이 없었다 라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트위터에서도 무능한 코이케가 오늘도 플립 재주 부렸다, 책상에 앉아서 캐치프레이즈나 문구 작성만 하고 있느냐, 구호만 외치면 되는 일본이냐 등의 비판이 속출했습니다. TV를 켜서 주목했다가 코이케가 보드를 들고 나오면서 모두 TV 끄고 일하러 갔다. 이번에도 코이케의 플립 재주가 장렬했다. 코이케에게 투표한 도민 여러분,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 도쿄 도지사인 마스조의 요이치는 코이케는 슬로건과 보드 만들 시간이 있으면 일이나 좀 제대로 해라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매번 기자회견마다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나와서 보드만 들었다 놨다 하는 플립 재주만 부리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제는 또 다음에 주목받고 히트 칠 수 있는 보드 만들기를 목표로 해서 은둔할 것이냐 라면서 보드 제작에 공을 들이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어설픈 사람이 4년 동안 도쿄 도정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코이케 지사가 들고 나오는 단골 보드를 누가 만들었는지 기자들이 추적했습니다. 기자들이 문구 고안자와 보드 제작자를 찾아보려고 도쿄 도청을 찾아가서 문의를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코이케는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보드로 재주를 부렸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면 폭발, 중대 국면, 위드 C19 선언, 밤의 거리 요주의, 5개의 작은 등 때마다 보드를 들고 나왔는데 출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언론들이 칭찬하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누가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니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비난을 받는 일인지 잘 알면서도 정말 할 말이 없고 제대로 된 대책도 없으니까 계속 해오던 플립 재주라도 부려봐야겠다 라고 고집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느 언론사이든지 코이케가 들고 나온 보드를 제작하는 루트를 확인하면 대박 특종이 될 분위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코이케가 도쿄 도민들은 제대로 하세요 라고 당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을 도쿄 도민에게 미룬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쿄도는 재정이 바닥이 나서 실제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능력도 없으면서 기자회견마다 보드만 들고 나와서 재주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코이케가 도쿄도 선거 이전에 재정을 완전히 쏟아붓는 바람에 금고가 비어있다는 거죠. 도쿄도와 일본이 이렇게 C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에 대해 지난 요코하마 경기장과 도쿄돔에서 있었던 인체 실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하필 이렇게 제3물결이 요동치는 위험한 때에 이런 실험을 하느냐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도시락을 주면서까지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고 매점이나 화장실 등에 인파가 몰리도록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도 위험한 인체 실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최근 C19로 중증 환자가 323명에 달하고 있다. 의료 현장은 총 비상사태이다. 라고 긴급 보도를 했습니다. 중증 환자는 역대 최대였던 4월 30일 328명에 육박한 상황이고 하루 사망자도 20명 선에 도달해서 누계 2,000명을 넘어 2,001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의료 관계자들은 지금 상황은 일반 국민들도 C19를 제외한 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 심각한 상황을 빨리 알려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중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인공폐 장치인 에크모 장비가 있는 병실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일본은 괜찮다 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여성지에 게재되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WHO 전문위원을 했다는 전문가인데도 아직도 일본인 특별 종자 이론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중증 환자가 늘어나서 의료 붕괴 직전이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행 캠페인과 외식 쿠폰 정책을 진행하는 일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3억 명분을 확보한 자신감일까요? 내년에 맞게 될 백신만 믿고 여유 부리기에는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겨울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지 예측이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플립 재주만 부리는 코이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일본입니다.